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날씨도 후텁지근하고 우리 장도 후텁지근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장 오늘 새벽에 좀 괜찮길래 우리 장도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만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뭔가에 좀 배신당한 그런 느낌까지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말 수는 없죠. 왜 그런지 분석하고 또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경주마 그런 기분으로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기수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장이 왜 이럽니까? 우리 장은 왜 이럽니까? 미국 장은 가길래 기대를 해봤는데 우리 장은 왜 꼬꾸라집니까? 예, 사실 오늘 미국 선물 시장을 봤었을 때는 우리 시간에 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우리도 조금 반등을 하려나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미국 선물에 따라서 결국은 좀 힘없이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외인들이 막 던졌더라고요, 오늘도.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좀 그런 영향이 있고요. 어제 미증시가 좋다 보니까 아마 나머지 갖고 있던 현금마저 오늘 저점 매수 들어간 것 같고 그 물량을 그대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것 같은데요. 어제 제넷 옐런이 재무부 장관이죠. 미 증시가 마감이 되고 나서 연설을 했는데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이 오늘 우리 증시에 좀 악영향을 준 것 같고 그러면서 미 선물이 막 빠져내려갔고 그걸 따라서 우리 증시가 같이 흘러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얕은 침체가 있고 깊은 침체가 있는데 깊은 침체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 아니냐, 인정한 거 아니냐, 이것이 이렇게 먹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는 더 빠졌지만 아시아 증시 전체가 빠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유가가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 유가가 버티는 중에서는 사실 물가 걱정을 했지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수요가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유가가 과격하게 빠지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유가의 영향이 컸다. 예. 아니 근데 환율은 왜 이럽니까? 지금 오늘 1,300원 넘었더라고요. 저희 방송하러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 수준을 넘어선 수치고요. 네.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안전 자산으로 대피하기 위한 달러 대피가 조금은 더 과격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장으로 외인이 안 돌아온다면서요. 환율이 정리가 돼야 좀 돌아온다면서요. 네, 사실 뭐가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우려를 글로벌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딱히 지금은 수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개인들은 저가 매수를 계속 하는데 개인들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계속 물타기 하는 겁니까? 만약에 진짜 내 자산이 있어서 하는 행위라면은 저는 결국엔 빛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최근에 이번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진행된 부분은 오늘까지 기관들의 또 매도도 같이 연출되는데 로스컷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기관들도 특정 마이너스 요율을 넘어서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 플러스 국민연금들도 같은 이치라고 보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던 종목군들 일부 정리하고 포트를 압축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점점 비중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계속 매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엔 이 매도가 멈추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으나 저는 이제부터는 좀 강세론으로 저는 전환을 해서 본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현금이 있는 분들은 지금 구간 저는 계속 분할 매수해 들어가는 자리가 이제는 탄생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저녁에 또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뭔가 달콤한 사탕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기를 더 길게 하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넘어갈까요? 네. 글쎄, 근데 파월의 말이 그렇게 시장에서 통할까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OMC와 파월의 입이 코로나 때는 정말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물가 상승에 대한 거는 공급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 조금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년보다 파월의 인터뷰나 입김이 조금 덜 먹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예.
아니, 오늘 장 보고 너무 제가 실망을 해가지고요. 우리 장 왜 이래요? 이러고, 아시아장까지 왜 이럽니까? 첫 질문 드렸고, 환율도 1,300원 갑니까? 뭐 1,300원까지 가겠어요? 이런 얘기 하다가 오늘 이제 바로 확인을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앞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데일리 이슈 2개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원숭이 두창,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원숭이 두창이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들 놀랬잖아요. 이게 주가에도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은 게 제약하고 바이오 안 오르다가 살짝 좀 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조금씩 숫자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한국 쪽에서는 일단 뭐 저희 증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2명의 의심 환자 얘기를 했었고 끝나고서 지금 확진에 대한 이야기 나온 거는 1명은 이제 확진이고 1명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투심이 이제 훼손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악재까지 조금 나오다 보니까는 뭐 일부 분들은 이게 좀 또 코로나 같은 일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또 분명히 시장의 약세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워낙에나 지금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과거에는 조금 이런 쪽에서 제약에 뭐 상대적으로 수혜가 있지 않을까 하면은 주가가 좀 차별화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또 생각보다는 뭐 그런 수혜가 있다고 예상이 되더라도 좀 뭐 강세가 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 놀래가지고 원숭이 두창 또 나왔다고 그러니까 바짝 긴장을 했는데 좀 다르긴 다르다면서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바이러스 이슈가 한번 갔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도 조금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도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코로나만큼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조금 갔던 제약 바이오주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이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응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물론 이름은 다릅니다. 코로나와 뭐 원숭이 두창 이름은 다르긴 한데 이 바이러스라는 그리고 바이오에 이어지는 요 부분은 이미 경험을 한 이슈고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바이오 섹터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창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이미 많이 빠져 있는 바이오 섹터는 조금 하락이 제한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이슈들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저 제약 바이오주가 그동안에 위아래가 너무 편차가 심했었기 때문에 겁내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고 또 그리고 돈을 굉장히 잘 벌고 밸류에이션이 싼 그렇게 생각되는 주식조차도 주가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싶을 정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 다른 곳에까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곳에 대해서까지 투자자분들이 좀 신경 쓰시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초창기 때 보면 아주 초창기 때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별 반응이 없다가 전 진짜 막 이렇게 전염병 무섭대 하면서 주식 푹 꺼지고 제약 바이오 올라가고 나머지 주식들 꺼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지는 않겠죠. 저는 뭐 전혀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좀 음모론적으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제2의 전염병 예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런 원숭이 두창 이슈가 나왔고 이것을 파일을 어떻게 키울지는 모르겠으나 감염 경로 자체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발병되는 거라 저는 사실 시장 참여하고 있지만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 오늘 또 주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지식인 내 지식백과를 봤는데 책으로 인해서 지금 전염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항공 우주 관련주. 우리 너무 좋았잖아요. 지금 누리호가 궤도에 안착을 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에서 7위의 항공 우주 국가가 됐다. 이래서 요즘에 정말 기쁘게 와 할 일도 없었는데 어제 그거 보면서 뭐처럼 기쁘게 와 이렇게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 항공 우주 관련 주가 나를 줄 알았어요. 제 예상은 어쩜 이렇게 늘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이슈 소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련주들 중에 며칠 전부터 하락한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이 며칠 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상황이 워낙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받쳐주면 하락하는 종목도 덜 하락하고 상승하게 되면 더 상승하는 경향들이 강한데 인덱스도 우호적이 않은 상태에서 이슈가 이제 소멸됐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이 발사라는 게 뭐 사실 계속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2차 발사도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 모멘텀이 오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겠죠. 진작에 투자해 놨던 분들이 이제 이익 실현을 좀 하기 위해서 내놓은 물량들이 그렇게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뭐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도 뭐 그렇게 주가가 좋게 반응하는 경우를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재는 그냥 소멸돼요. 근데 악재는 증폭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약세장의 모습이지 않나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럼 이게 항공우주 관련주는 그냥 이대로 묻히는 건가요? 아니죠. 8월 달에 KPA로 달 탐사선을 보냅니다. 이제 네. 스페이스 X에 실어서 그 모멘텀이 하나 더 있고요. 오늘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들 물량이 나와서 조정 나온 걸 수도 있고 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대장주의 하락폭을 보면 대표적으로 뭐 한국항공우주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눌림목이 주어진다라면 다시 8월을 기대하면서 눌림목 매수를 좀 감행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항공우주 관련주 우리 거 못지않게 미국 쪽도 관심 받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실제로 이제 우주항공이라고 하면 미래 성장주 영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성장주라 하면은 가격 변동이 있었을 때 더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지분이 늘어났을 때 반등하게 되면 사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성장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과연 우리네 그 주식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언제 반등할 거냐?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으면 금방금방 묻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을 먼저 판단한 뒤에 그 다음에 종목군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것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네. 자, 누리호 관련해서 항공우주 종목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데일리 이슈 이렇게 두 개를 꼽아봤고요. 이번에는 미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오늘 새벽에 어느 정도 날라줬는데 네, 네. 기술주부터 가잖아요. 확실히 이렇게 갈 때는 기술주부터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이제 어제 반등 이후에 나왔었냐 네. 하면 공매도가 지난주에 2008년 4월 이후로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매도 포지션을 좀 청산하는 과정에서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고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를 많이 하는 주식들은 그런 성장주들, 기술주들. 그래서 어제 가장 많이 오른 쪽들은 지금 현재 돈을 벌지 못하는 주식들이라는 그 인덱스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이 제일 컸었다. 예,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테슬라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무슨 또 갑자기 감원한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요. 근데도 9%인가 올랐던데요. 일단 감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주식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맞습니다. 그건 또 호재예요? 예. 그렇죠. 인건비를 줄일 수 근데 있고. 저는 요즘에는 악재가 뭔지 호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나마 그 악재도 있는데 네. 도치코인 관련해서 또 소송도 당했고 또 코인을 계속 사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네. 또 스타링크 이슈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X에 대한 가치 레벨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테슬라의 어떤 반격, 뭐 미 증시 반격들은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전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전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발언이 굉장히 강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락, 뭐 경기 침체, 경고 뭐 이걸 넘어서서 거의 뭐 모두가 한쪽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왜 본인들이 잡고 있는 포지션을 갖다가 공개를 하냐. 그러니까 패를 왜 까서 보여주냐. 이거는 우리 충분히 수익을 봤어. 이제는 포지션 청산하고 주식 본주를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사줘.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레이 달리오라는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직접 막 언론 나서서 이런 인터뷰를 할 필요는 없는데 대대적으로 지금 유럽에 대해서 하방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등 여러 뭐
ASML에 대해서 공매도를 쳤다라는 등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장이 주는 힌트고 부정론으로 바라보는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비관론보다는 과매도에 따른 낙폭 과대주들의 반격이 일단은 나올 거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올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기술주가 미국이 같은 경우에는 갔고 애플이 다시 시총 1위를 탈환했고 그죠?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증시를 보면서 얼마나 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오 날랐어 이제 가나보다 하는데 이제는 하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만 보니까 저거 내일도 가겠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어제 경주마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중국 이슈 한번 말씀 주셨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테슬라보다는 중국 전기차들이 올해 수익률은 더 좋고요. 네. 6월 달 들어와서도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시장에서도 테슬라만 오른 게 아니라 중국 전기차 관련 종목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슈는 좀 큰 그림에서 해석을 해보면 2008년 경제 위기에서 우리를 구한 건 저는 아이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2022년 이 경기 침체에서 우리를 구할 상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만약에 그 상품이 전기차라고 하면 뭐 테슬라가 될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될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보다는 중국 증시가 좀 더 탄력적인 것 같고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올 한 해는 조금 더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앞선다는 표현이 투자자 관점에서 주식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 관련해서 어제도 잠깐 얘기 나눴는데 오늘은 중국하고 홍콩 쪽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도 올해는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군요. 예, 아무래도 미국에서 테슬라의 올해 낙폭이 조금 컸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중국 전기차들은 이제 3인방이라고 하죠. 네. 그들이 이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상반기까지의 성과는 좋았기 때문에 이 성과가 하반기로도 이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은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세계 경제 그리고 증시를 중국이 선행하고 있다. 먼저 떨어졌고 지금 오를 때 보니까 기술주하고 에너지주 같은 것들이 오르더라. 그렇다면 지금 세계 경제,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이 선행하고 있는 중국 증시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매트릭스로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의 구도를 계속 목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러시아의 에너지를 중국이 받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갈 거를 중국으로 계속 돌리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중국이 수혜를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이 물가를 잡지 못하면서 그동안 트럼프 정권 때 관세를 매겼던 거를 이번 정권 들어서 조금 없애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이 미국보다는 중국이 이 경쟁 구도에서 잠시나마 조금 앞서 나가지 않나 이런 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리 빠졌죠. 미리 빠졌기 때문에 보통 이런 하락장이 크게 나오면 하락장이 진정이 되고 횡보를 하기 시작하면 낙폭 과대주들을 많이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떨어진 중국을 조금 더 부담 없이 접근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정치적인 논리로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로 보이는 뉘앙스가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부터 많이 미리 하락했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이제 혹시라도 우리 경주만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야, 그 미국 주식, 우리 대한민국 주식 지금 물타기도 지쳤는데 차제에 중국 한번 가볼까? 이래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 앞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항생지수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그 매도 클라이막스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그 거래를 동반한 장대 음봉, 장대 하락이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어지간한 악재가 나와도 사실 이제 그 먼저 빠졌다는 게 이럴 때는 이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보고서 계속 저희가 이제 후행적으로 좀 더 나은 시장을 들어가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이 많이 나쁜데요. 여기서 또 뭐 하락이 더 나타난다, 안 좋다라고 하면은
실은 뭐 지금 이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뭐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서 기회를 모색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런 말씀들은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제 그 미국 주식도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때 먼저 가는 게 기술주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제도 살짝 오르고 오늘은 뭐 떨어졌습니다만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많이 담는 주식 1등 뭐니 해도 삼성전자. 그다음에 요즘도 많이 담는 주식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것 네이버, 카카오인데 이건 왜 이럽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러니까 실적 대비 앞서서 성장했던 성장주가 먼저 꺾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다만 그 네이버, 카카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뭐 NFT 관련 섹터들이 전부 성장성으로 돈의 힘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그것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 저는 카카오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섹터 자체가 약세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제 아람코 대비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했다라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 아닌 걸로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플이라는 존재는 지구 발전에 기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기업이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건 코카콜라 PER보다도 더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붙더라도 저렴하고 성장성이 있는,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주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가 실적이 나올 것이냐?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나올 수 있느냐?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죠. 주중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IT 쪽을 선택을 해서 낙폭 과대로 놓여있는 섹터들을 저는 분할 매수해 들어가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고,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냐, 여기서 이제는 측면 승부도 안 되고 물러설 수도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예 사놓고 그냥 계좌를 닫아놓고 물러서 계시던가, 아니면 갖고 있는 물량 끝까지 난 안 판다는 각오로 버티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가장 빠른 신뢰에 있었던 2020년도 팬데믹 저점 패턴을 만들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빠지는 건 힘든데 복구할 때는 V자로 일단은 빠르게 복구됩니다. 다른 점은 그때는 돈을 풀었고 지금 긴축을 진행한다는 게 다르지만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반등은 나온다. 그래서 그 반등을 기다리는 저점 매수, 물량 갖고 있다라면 매도보다는 강력 보유가 맞는 구간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52주 그래프 나왔는데요. 네이버가 마이너스 50, 뭐 반토막이라는 얘기죠. 카카오는 그보다 더합니다. 지금 거의 마이너스 60% 나왔는데요. 여기에 계속해서 개인들은 사고 있고, 뭐 2, 3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라는 수치에 물타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하락하고 있을 때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더 늘리는 거는 포트폴리오에 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당장 너무 물타기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와 버크셔 해서웨이를 많이 비교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대표주자라고 비유를 하면서 비교를 드렸어요. 근데 한국 시장 역시 말씀 주신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 그러니까 성장주 대표주자들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시장 성격이 근 몇 년 동안 이어왔던 저성장 시대의 성장주들이 성장이 너무 희소했으니까요. 그래서 성장주들이 큰 멀티플을 받던 거를 정당화했었는데 과연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러한 좀 대대적인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가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희는 이제 살짝 반등 뭐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앞으로 더 갈 것 같습니까? 이게 후자 쪽으로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펀더멘털을 저희는 많이 이제 보게 되고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증시가 사실 이 정도까지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침체 가능성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연내에도 될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증가하고 있을 때에는 이제는 펀더멘털이 뭐 무언가를 굉장히 좌지우지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그 수급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는 지금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 파는 그 쪽의 입장에서도 이 가격에서 내가 정말 파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수급이 꼬이게 되면 그 요소가 증시에 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오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수급을 충분히 꼬이게 만들 정도의 일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들이 일단은 시장에 계속해서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요소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주식이 많이 빠지면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이,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저점에서 꾸준하게 사줄 수 있는 곳들이 장기성 자금입니다. 뭐 연금 같은 곳이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도 보시면은 연금에서 별다르게 매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요. 보통 이런 펜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고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일부 가지고 있고 채권도 가지고 있고 대체 자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안 좋다는 뜻이고 이제 위험 자산을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럴 때는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올라간 채권을 좀 팔아서 이제는 많이 떨어진 주식을 좀 사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금리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도 보시면은 1분기에 수익률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제 주식뿐 아니라 채권에서도 손실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글로벌의 아주 장기성 자금들도 사실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게 일단은 뭐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급상 좀 개선이 되려면 금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은 사실 그전엔 인플레가 잡혀야 된다는 말도 맞기는 한데 금리가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안정이 돼야 네. 그나마 제일 여력 있는 쪽에서 조금은 돈을 넣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외국하고 기관은 팔고 있고 개인은 사고 있고 막 이런 장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유가가, 우리는 그동안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주가에도 반영이 돼서 주식이 좀 올라가고, 근데 유가가 떨어졌더니 경기 침체 신호 아니야 이러면서 시장은 또 떨고 있고,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락장이다 보니까 어떤 소식이 나와도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투자자분들이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가가 오르면 물가 걱정이고 유가가 떨어졌더니 이제 침체 걱정인데, 그 전일 70년대랑 비교했던 좋은 보고서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70년대 경기 침체 시기에도 주식이 과연 언제 반등했냐, 네. 경기가 이렇게 침체를 우려하거나 침체에 빠졌을 때, 근데 그때도 언급했던 게 커머디티와 금리 고점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커머디티의 대표는 유가니까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주식의 반등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희망은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금리 고점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설정한 금리 고점이 3.5라고 했을 때는 뭐 아무리 빨리 올려도 몇 달 더 소요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네. 주식이 그 채권 말씀도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 되게 이제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주식도 하락했지만 네. 채권도 하락을 했고 코인 시장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예, 지금. 맞습니다. 이제 좀 있다가 집값까지 떨어지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좀 등장하고 있잖아요. 뭐 부동산 관련 기사들도. 네. 그래서 모든 자산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이 반등하기 전에 채권 가격이 안정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즉 채권이 먼저 주식보다는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가가 안정되고 금리 고점을 확인하고 채권의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주식이 우리가 그 전에 경험했던 다시 탄력을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간이 뭐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가도 몇 달 걸린다. 뭐 빨리 올려주면 좋긴 하겠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번 문제가 수요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공급단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수요를 억누른다는 건데 공급 문제를 해결하든가 아니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그냥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냉전에 들어왔고 신냉전에 맞는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고 가격에 충분히 반영된 뒤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 경기 둔화 얘기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게 저 어디야 지금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일론 머스크는 뭐 진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죠?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기업 CEO들이 하는 얘기들이 전 더 빠르게 와닿습니다. 실전에 배치돼서 느끼는 체감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다 반영이 됐어요, 주가에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드만삭스도 지금 48%, 50% 침체 확률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로 50% 확률로 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올 수도 있다로, 올 것이다로 말이 바뀌어가면서 충분히 그 반영이 다 선반영이 됐고, 만약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 공포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침체까지는 아니고 그냥 둔화 정도네라고 인식되는 순간 쇼 커버링이라는 엄청난 무서운 무기가 작동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수급이 없다고들 생각할 때쯤 공매도 물량이 청산될 때 로켓 추진제 역할을 하는 매수세가 붙을 거예요. 그것은 기계적으로 붙는 매수세고요. 공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그 물량들은 계속 마이너스로 잡히기 때문에 헤지펀드 혹은 공매도 세력들은 그 물량 청산을 위해서라도 빠른 속도로 주식을 매입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 숏 커버링 저는 수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실생활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 국내에서는 대출 금리도 큰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엄청난 속도로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던데요. 한번 표 보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시중은행 대출 금리인데 7% 얘기까지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피부로 더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신용대출이든 아니면은 주택 관련 대출이든 대출이 없으신 분은 거의 뭐 없으실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 우리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변동의 그 비중이 너무나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다른 선진국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우린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많이 빌려놨고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영향이 거의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다고도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집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그 시기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은 완전 거치식이 아니라 몇 년간의 거치식 그 다음부터 분할 상환이라는 방식으로 아마도 대출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결국에는 그 소비에 있어 가지고서 여력이 좀 줄어들게 되는 네.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의 1분기 GDP 때도 나온 거 보시면은 다른 부분은 다 안 좋았습니다. 내수 소비도 안 좋고 오직 이제 수출만이 플러스를 내 가지고서 그나마 좀 버팀목이 됐는데 계속해서 좀 그런 상황으로 가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금리 상승 요인은 그렇게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출금 빚 갚다 보면 이제 소비도 못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뭐 체감해서 엊그저께 친구도 만나고 사는 얘기도 좀 했는데 거의 뭐 300만 원 넘는 돈이 이제 불입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7%가 도달됐을 때 뭐 뉴스로 봤을 때는 380만 원 가정당 대출금이 있는 한. 왜냐면 옛날에는 1억 대출 받아서 집을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소위 이제 영끌했던 분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다가오겠죠. 근데 재밌는 건 동조화 현상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 같이 꺼지고 오르면 같이 오르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늦게 꺼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기대감이 있고 아직은 부여잡고 있는 희망들이 더 강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삼성전자가 반토막이 나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반토막이 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본격화되는 것은 연말에서부터 작동이 돼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힘든 부동산 시장이 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 역곡선이 이미 여기서 틀어졌는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을 때 주식 시장이 또 무너질 거냐는 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연결 짓는 것보다는 반대 현상이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변화 차이점들, 괴리율들 이런 것들도 국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한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확실히 주식 쪽에서 선 반영되는 거죠. 아무래도 주식이란 자산은 부동산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자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전에 그 강남의 부동산도 30-40% 마이너스 난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때 주식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주식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마 말씀해 주시는 그 상황은 저희 금융위기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보시면은 주식이 먼저 이제 빠지고 나서 반등도 먼저 빠릅니다. 본격적으로 사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는 조금 더 뒤에 이야기고 대출을 확 풀어주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게 나타났었고요. 주식 시장은 당시에 차화정장이라는 아주 크게 불장을 만들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듯이 경제 쪽도 항상 반복되는 것 같은데 까맣게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또
또 2, 3년이 지나서 지금의 이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보다는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복귀를 할 텐데 아니, 복귀보다도 지금 대책부터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비상경제장관 회의하고 유류세도 인하하고 부동산 대책도 마련을 하고 하잖아요. 경제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살려보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항상 보면 경제 침체기에는 이런 게 이 백약이 안 먹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안 좋은 시장에서는 어떤 호재도 좀 안 좋게 반영하는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시장을 보면 경제학 논리보다 외교 안보 논리가 좀 더 작용하는 시점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결국엔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대책들보다는 외환 보유고나 에너지 비축량이 조금 더 한국 경제에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장에서 예전에는 투매 얘기 나오고요. 막 던진다, 패닉이다, 뭐 공포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개인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독특한 장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네. 엄청나게 빠졌는데 무슨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든지 네. 아니면은 정말로 막 아침부터 기준가 이제 동시호가에서 마이너스 7%, 10% 막 이런 거를 본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연속적으로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계속 손실이 났었던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투매가 확 나왔던 그런 계기들이 없었습니다. 그게 또 확인이 되는 게 거래 대금인데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조 내외 코스피닥 합쳐서였었는데 한창 좋을 때는 50조가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투매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려면 2, 30조는 돼야 될 텐데 여전히 한 15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수급이 아직까지 완전히 풀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경주마가 1월 올해 들어서 시작하고 나서 지금 계속 우하방이에요. 근데 좋을 때는 계속 우상방이잖아요. 쫙 우상향하는데 우하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예전 같으면 한번 푹 꺼졌다가 푹 올라갔는데 왜 우리 어렸을 때 개구리 얘기하잖아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팔짝 뛰잖아요. 그런데 그 찬물에 넣고 이렇게 불을 올리면 그냥 거기서 지금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더 겁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 자금이 지금 50조 원대에서 꺼지지 않았는데 저는 뭐 주식 경력 토탈로 하면 20년이 넘지만 예. 그러니까 방송을 한 경력은 이제 주식 쪽은 13년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최근 2년 시장에서 시장의 지표로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만한 파이로 지금 방송을 했더라면 유튜브라는 세계를 통해서 이 파이가 5배, 10배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를 했고 분명히 그중에는 단타성 자금도 있지만 장기성 자금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장 파이와 자금력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단순 숫자로 비교하기에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만약에 제가 맞는다라면 그 자금들이 진정한 장기 투자 자금이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가 과거에 느꼈었던 정말 안 좋은 자금력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장기를 바라보고 정말로 삼성전자를 모아가고 하이닉스를 모아가는 그런 우량 자산들이 들어와 있다라면 저는 굉장히 탄탄한 시장으로 더 분모할 수 있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단계고 당연히 레벨업이 되는 단계에서 눌림목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또 풀었던 돈을 푼다고 하니 아직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돈이 걷어간 건 아닌데 놀래가지고 먼저 거기 선방에서 쭉 밀렸단 말이에요. 거의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거의 팬데믹 때 빠졌던 폭에 80% 육박하는 크기로 이미 빠졌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밀려봐야 거기서 거기고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바라던 팍 밀려가지고 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하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어거지성으로 반대매매 물량이 청산될 때 그 패턴이 나오는데 지금 그것이 안 나온다는 건 이미 반대매매 물량 청산될 건 청산되면서 네. 우량한 자산들이 지금 버티고 있다. 그래서 아마 모르겠으면 역사가 증명해 보이겠지만 아마 숨어있는 찐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상향 쪽으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불안하고
근데 아까도 이제 잠깐 비상경제장관 회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정부에서 주식장에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거죠.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외국인, 개인이라는 그런 불특정 다수의 집합이 시장에서 가격을 매일 제시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가격이 제시되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하락하는 가격으로 제시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많이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투자는 심리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개선돼야 되고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는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자금을 증시에 더 넣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봄에는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네. 투자보다는 조금 더 소비와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 보니 이 얼어붙은 심리를 좀 더 녹이는 이슈들이 등장을 해야 주식시장에 조금 더 자금들이 투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 정도 시간 우리 경주마 하는 시간대 꼭 미국 선물 시장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1% 정도 빠지고 있다고 1% 후반대로 빠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 계속 사실 근데 이 선물 아시아 쪽에서 이제 유럽 넘어가고 할 때는 거래가 굉장히 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장이 이제 10시 반에 열려봐야지 않은 부분이라 그거는 아주 작은 참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이제 정책적으로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말로 이제 그 심리를 되돌리는 과거 경험상 이게 나왔을 때는 증시가 그때는 거의 바닥쯤이고 다시 되돌려지더라 네. 하는 거를 한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공매도 전면 금지입니다. 아, 그게 나온 이후에 증시가 바닥을 찍었던 사례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는 한미 통화 수합도 이제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게 이제 지난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나 다 좋게 작동을 했었고 네. 심지어는 그 공매도 전면 금지는 미국의 경우에는 1920에서 30년대 넘어갈 때 대공황 그때 당시에 4년간 약세장이었습니다. 그걸 네. 끝마치는 역할도 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인 분들께서 펀드를 가입하실 때, 네, 펀드를 가입할 때. 우리나라 정치인. 그러니까 예전에 그 그렇죠, 그렇죠.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이제 네. 우리나라 뭐 미국인데 대통령이 네. 이제 펀드 만들었어요. 펀드를 가입을 네.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네. 뭐 그래봤자 그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그거랑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를 때는 심리가 네. 정말로 안 좋거든요. 네. 그걸 그나마 좀 바꿔줄 수 있는 일종의 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쇼가 그래도 저는 뭐 그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펀드 가입할 때가 666포인트였을 때였거든요. 그게 최바닥이었습니다. 저도 하니 믿고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그 펀드에 가입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수익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재밌는 관점이네요. 하나 배워갑니다. 정치인이 펀드를 가입할 때. 공매도 전면 금지, 통화 수합, 펀드 네, 뭐 이렇게 보셨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장 말고 우리 장도 포함해서 전 세계 장이 진짜 반등 국면으로 갈 때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제 그 지역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이 뭐 완전히 다 오픈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전 세계 시장의 트리거가 됐던 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문제, 즉 러시아 전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극적으로 타결이 되거나 근데 이제 장기화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 시장에서는 그 이슈를 가격에 충분히 더 반영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그 이슈가 반복되더라도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기가 올 거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공급망이 아예 재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이슈만큼 저는 좋은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 문제에 대한 한 큐에 해결되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반등장 선행 조건 뭘까요? 지금 가장 빠른 선행 조건은 오늘 파월의 입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문장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선물이 막 변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문장이 나오면 선물이 반응을 보이고 쫙 치고 올라가는데 저는 그동안 자존심을 좀 많이 구겼던 파월이 어떤 달콤한 사탕을 던질 것으로 그냥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만약에 선행이 된다면 반격이 쭉 나올 거고 여기서 제가 이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건
CPI 지수 대비 선행하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다운된 지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인플레는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걸 알고 있는 파월은 더 강하게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빠르게 신뢰를 회복하면서 반격에 지금은 선물이 마이너스지만 우리가 새벽녘에는 빨간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저는 배제합니다. 러시아는 가을, 겨울이 대목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예요. 일단 배제하고요. 바이든이 준비하고 있는 관세 인하 부분, 이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제발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안 받아도 타격은 그렇게 없거든요. 아직 받아줘서 해결이 되고 쌍십일, 11월 11일 날 최대 소비 시즌이 있는 중국의 쌍십일에서 소비 기대감으로 증시가 폭발적으로 한번 움직여준다라면 소비 진작 효과와 함께 대한민국 증시에도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스토리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등은 우리나라하고도 밀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예. 미국 장보다는 우리가 과거 데이터 통계를 보면 중국 장이 강할 때 우리가 강했지 언제부터 우리가 미국 따라갔으면 항상 디커플링이다 이런 얘기만 했었던 장이거든요. 네. 반등장의 선행 조건 뭘까요? 사실 장이 좋을 때는 이것저것 다 가지고 와서 호재라고 얘기하고 안 좋을 때는 뭐 다 가지고 와서 악재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이유가 있는 부분이기는 분명히 하지만 일반 주식을 만약에 놓고 한번 대입을 해봤을 때도 가령 뭐 한국전력이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적당히 이익을 벌거나 적당히 손해가 날 때는 별로 그렇게 주가가 재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적자를 한번 크게 내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까지 왔는데 뭐라도 나오겠지라는 기대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고 그쯤 되면 이미 최악의 상황에서 매도가 나올 건 다 나온 상황이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까지 뭐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이제는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하는데 그럴 거면 아예 정말로 우리가 침체스러운 그런 광경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때부터는 아주 뭐 또 편안하게 저희가 밑에서 뭐 추가 하락 걱정보다는 상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주식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매도, 매수 생각하시는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 너무 힘드신데 그분들께 간단하게나마 이런 점은 꼭 이런 장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해주시고 지금 시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심해서 다들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런 힘든 장은 저희 매니저들이나 뭐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상당히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항상 우상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전략 잘 수립하시면 충분히 또 좋은 결과로 그 좋은 과실을 이제 맞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 지금의 증시는 과거에 숱하게 쓰러져 나간 우리 전우들의 시체를 밟고 올라온 장입니다. 힘든 장은 항상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때마다 포기를 했다면 지금 장은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항상 이런 장은 왔었고 항상 시대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발목을 잡아왔지만 테크, 그다음에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그것들을 이겨내 왔고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보다는 긍정론으로 제가 굉장히 매주 비관론으로 말씀을 드렸던 저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제는 저는 강세론자로 전환을 해서 시장의 상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뭐 아무래도 주식 얘기하게 되면 워렌 버핏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버핏의 다른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보다는 성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70년대 인플레가 굉장히 높았을 때 워렌 버핏도 2년에 걸쳐 가지고서 손실이 절반 정도 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역시나 이제 좋은 종목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니까 100% 연간으로요 넘는 수익률을 올리는 해가 그렇지 않은 해보다 그 뒤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고통은 생각보다는 더 길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투자 기준이 명확하고 그걸 반복해서 해 나간다면은 성공 확률이 분명 높은 게 주식이라고 봅니다. 네. 자, 저희 경주마도 계속 달리면서 견디십시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성투를 위한 경주마의 노력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의 노력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